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뉴스판 시작합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북한 용의자들이 김정남 암살 모의 거점으로 이용했던 아파트를 찾아냈습니다. 이곳에서 VX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을 다룬 흔적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잘 지내고 있다는 문자를 주변인에게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문자를 전했고 현재 김한솔은 어떤 상태인지 단독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탄핵소추위는 긴장 속에서 최종 변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한 입장을 곧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일을 하루 앞두고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청와대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내일 열립니다. 당초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출석해서 직접 변론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와대와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 대통령 불출석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헌재 변론에 출석하지 않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출석 여부를 오늘 자정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오늘 오후까지도 회의를 갖고 헌재 출석 여부를 계속 논의했습니다. 여기에서 내일 출석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고 이런 불출석 입장을 헌재에 전달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유영하 변호사와 다른 대리인단이 충돌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유 변호사와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 출석 발언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출석하지 말자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대리인단은 박근혜 대통령 출석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유영하 변호사 등의 주장이 채택된 겁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한 참모는 할 수 있는 방어권은 다 사용하겠다고도 말했는데요. 하지만 헌재가 탄핵 심판을 다음 달 13일 전에 끝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고 김평우 변호사는 조선시대도 아닌데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하느냐며 불복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의 대면 조사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박 대통령이 불출석을 결정을 했는데 내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와 대통령 측의 공방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은 신속한 진행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고 대통령 측은 변론 종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진술에 나서는 국회 측은 소추 사유로 명시한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앞서 제출한 297쪽 분량의 최종 서면을 토대로 30분 안에 요점만 주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종 변론에서 국민의 뜻에 따른 이런 탄핵 심판이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부 입장 차이가 큰 대통령 대리인단 상황은 다릅니다. 대리인단 가입된 변호사들은 각자 대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의사대로 법적 판단에 따라서 이동욱 변호사 등은 소추 사유가 부풀려졌고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중대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평우 변호사 등은 헌재 심판 진행 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발언까지 합니다.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노예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데도 우리가 승복하란 말입니까? 지난 22일처럼 도를 넘는 발언이 이어지고 대통령 대리인 20명이 각자 변론에 나설 경우 마라톤 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최현식입니다. 자, 최종 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 안팎에서는 지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출근한 재판관들은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혜린 기자, 현재 헌재 분위기 좀 전해주십시오. 네, 일요일에도 이곳 헌법재판소 청사 곳곳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내일 있을 최종 변론 기일을 앞두고 막바지 검토와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진성, 서기석, 안창호 재판관은 주말에도 청사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에도 재판 전날 밤늦은 시각까지 기록을 검토하는 이 소장대행은 오늘도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하지 않은 재판관들도 자택에서 마지막 변론 기일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출석에도 대비했으나 저녁 무렵에야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불출석 통보를 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 경호 역시 삼엄했습니다. 경찰은 재판관 신변 보호와 시위대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경찰 인력 160명을 배치했습니다. 헌재 출입도 정문 일부만 개방하고 방문자 신분을 확인하는 등 통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자, 현재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이르면 내일 특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에서는 특검 종료일인 28일 입장을 발표할 것이란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든 특검 수사기간 연장보다는 연장 거부로 기울었다, 이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야권은 황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일정 투명이 임박했습니다. 자신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시한은 28일까지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르면 내일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특검 종료일인 28일까지 늦출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보수와 진보가 격하게 대립하고 있어 황 대행이 결정을 최대한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선 특검 연장 거부로 기울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헌재 결정이 임박했고 박 대통령 대면 조사도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장 거부 시 야권의 반발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게 고민입니다. 야권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황 대행이 선택할 선택지는 단 하나, 특검 연장뿐입니다. 정의당은 총리 공관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래도 야당 의원들이 종합청사까지 찾아갔는데 문전박대하고. 국민의당도 철야 농성에 들어갑니다. 권한 대행이 자기 마음대로 연장해주고 싶으면 연장하고, 연장하고 싶지 않으면 연장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자, 특검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선 비선진료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치동 특검 사무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특검이 수사 종료를 이틀 앞둔 상황인데 오늘은 어떤 수사가 진행 중입니까? 네, 특검이 삼성그룹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한 막바지 보강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특검은 어제에 이어 연 이틀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오전에 특검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아무 말 없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도 오후 2시쯤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에게 경영권 승계를 보장해주는 대가로 430억 원대 뇌물을 최순실에게 줬는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 정도를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차명폰을 만들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가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선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조사기간 연장이 안 될 경우 최순실 씨와 이재용 부회장, 이영선 행정관과 비선의료 관계자 등 피의자 10여 명을 무더기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은 조건부 기소 중지 후에 우병우 전 수석과 뇌물 혐의를 받는 다른 대기업들 역시 검찰의 수사를 넘길 예정입니다.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TV조선 박성재입니다. 네, 특검은 전담팀까지 꾸리면서 최 씨 일가의 불법 재산 규모를 추적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수십억 원 규모의 차명 재산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환수 과정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왜 어려운 건지, 문제는 뭔지 살펴봤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별도의 재산 추적 전담팀을 꾸려 최순실 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온 박영수 특검. 현재까지 수십억 원대 재산을 찾아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순실 등 일가의 재산 축적 부분 그리고 재산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특검 내부에선 발표 방식과 범위를 두고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산 형성 기간이 최태민 씨가 활동하던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특검이 불법성이 있는 은닉재산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과 함께 기존에 있던 다른 재산과 합쳐지는 등의 변화가 많았고 이로 인해 불법과 합법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또 불법성이 파악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은닉재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은닉재산 전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최 씨 일가의 반발을 예상해 불법성이 확인되는 부분만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측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네, 김정남이 암살당한 후에 아들 김한솔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가 관심이었는데 행방이 아주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김한솔이 이틀 전에 친척에게 자신이 무사하다 이런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지 또 어떤 상태에 지금 있는 건지 김한솔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제공과 시신 인도 요청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김남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버지 김정남 암살 이후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김한솔이 지난 금요일 고모뻘인 이남옥 씨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남의 외사촌 누나인 이남옥 씨 측에 따르면 김한솔이 이틀 전 이 씨에게 나와 가족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김한솔은 그동안 동남아 지역에 거주하는 이남옥 씨와 꾸준히 접촉해왔습니다. 하지만 김정남 암살 직후 열흘 넘게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김한솔 가족은 중국 당국의 보호와 통제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한솔이 친척들에게 연락을 취해옴에 따라 앞으로 김정남 시신 인수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한솔 남매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대신 DNA 샘플을 보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Nobody, no family members has come over to identify the deceased and also to give us DNA samples. 김한솔이 DNA를 보냈을 경우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남 시신을 김한솔에게 인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숨진 김정남의 딸 김솔희는 국제학교 재학 시절 아주 이름난 수재였다고 합니다. 4개 국어를 할 수 있고 성적도 아주 우수했다고 전해집니다. 김솔희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마카오에서 흔적을 감췄습니다. 마카오 현지에서 이태형 특파원입니다. 김정남의 딸 김솔희가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재학 중이던 마카오의 한 국제학교. 대입 준비도 포기한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던 김정남의 딸 김솔희는 한국 드라마 대장금을 보게 된 이후 특히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김솔희는 지난 13일 아버지가 피살된 이후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솔희를 4번 이상 봤다는 현지 교민은 김솔희의 학교 성적이 전교 10등 안에 들 정도로 우수했고 한국어와 영어는 물론 광둥어와 포르투갈어에도 능통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카오 친구는 물론 한국 친구들과도 스스럼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정남 가족의 암살 위협과 주변의 관심 등으로 마카오에서만 최소 4차례 이상 거주지를 옮기면서 김솔희의 불안감도 커져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매체에서는 김솔희가 SNS에 현재가 어둡기에 미래를 밝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일부 언론에서 김솔희가 아버지 시신 인도를 위해 오늘 출국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공항에서 그녀는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촉망받던 소녀가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이웃 주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마카오 현지에서 TV조선 이태영입니다. 평양으로 도주한 북한인 용의자 중 한 명이 화학물질 제조 흔적이 발견된 쿠알라룸푸르 아파트를 임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용의자들이 암살을 모의하고 실행한 거점이 확인된 겁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화학무기인 VX가 이곳에서 제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우정 기자, 화학물질이 발견된 아파트를 북한 용의자가 빌렸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은 김정남 암살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등이 발견된 아파트입니다. 압둘 사마흐마트 셀랑구루즈 지방경찰청장은 평양으로 달아난 4명의 용의자 가운데 1명이 이 아파트를 임차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곳에서 화학물질 샘플과 주사기, 장갑 등을 압수했는데요. 국가화학국에 보내 김정남 시신에서 검출된 VX와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There is no hazardous material found in KLA-2. Number 2, KLA-2 is free from any form of contamination of hazardous material. And thirdly is KLA-2 is declared a safe zone. 이 아파트는 리정철의 집과 멀지 않아 용의자들이 이곳을 거점으로 김정남 암살을 모의하고 실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아파트에서 직접 VX를 제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도 VX가 북한 등에서 밀반입된 게 아니라 현지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선 VX 제독 작업이 펼쳐졌다고요? 네, 오늘 새벽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뒤늦은 VX 제독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여성 용의자인 모한티 흐엉 외에 공항에서 의료진이나 승객들이 VX에 노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is sample taken from that particular condo has been sent to the chemistry department for analysis. So we are still waiting for the report. So this condo is related to the 4 main suspects which have fled from our country. 북한이 90년대부터 암살용으로 VX를 만들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는 분위기입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이 북한 대사관에 수사에 협조하라고 본격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식 공문을 통해 대사관에 은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2급 서기관 형광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계속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백대우 기자, 말레이시아 당국이 형광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이 북한 대사관 2급 서기관 형광성이 계속 경찰 수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체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어제 이곳 북한 대사관 앞에서 직접 전달했었는데요. 앞서 말레이시아 셀랑구루즈 경찰청장은 형광성이 경찰에 자진 출석할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사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형광성이 출석에 불응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급받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겁니다. 수사당국이 현직 외교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라는 초강수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 대사관은 일절 응하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형광성은 현직 외교관 신분이라 지난 1963년 체결된 빈협약에 따라 중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민형사상으로 기소되지 않는 이른바 면책 특권을 누립니다. 이 때문에 북한 측은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이 체포영장 발부 압박을 가해도 단순한 엄포성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현재로선 북한 대사관이 현광성과 고려항공지원 김우기를 자진 출두시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북한 대사관은 오늘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절을 빠져나가던 김유성 영사부장은 자신의 차량이 현지 취재진과 부딪혀 사이드미러가 꺾이자 취재진을 향해 도덕이 없다며 화를 냈습니다. 북한이 계속 신병인도를 거부하면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앞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강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김정남 암살 사건 직후엔 시신이 김정남이 맞다고 했다가 이후 아니라고 번복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강 대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시신 부검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뒤늦게 바뀐 지침을 받았던 걸까요? 조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철 북한 대사는 김정남 암살 사건 직후 시신을 본 뒤 김정남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3일 사망한 김정남은 북한 국적 46세 김철이라는 이름의 외교관용 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he deceased is identified as name Kim Chol. 말레이시아 당국은 한국 정부의 협조를 받아 시신이 김정남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북한에 통보했습니다.
강철 대사는 시신 안치소를 방문해 신체 특징을 확인한 뒤 김정남임을 인정했지만 수사당국이 DNA 증거나 지문, 치아 구조 자료를 요구하자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김철이 사망한 것이지 김정남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시신을 김정남 가족들에게 인도하실 김정남 모릅니다. 김철이 김정남이 아니란 말입니까? 김철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이 부검이 필요 없다며 즉각 시신을 넘기라고도 했습니다. This apparently shows that the investigation by the Malaysian police is not for the clarification of the cause of the death and search of the suspect, but it is out of the political aim. 당국의 수사 확대로 파문이 커질 것 같자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강요들이 잇따라 북한과의 단교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은 김정남이 치명적 화학무기인 VX로 인해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말레이시아 문화관광부 장관이 북한과의 단교를 주장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장관들도 지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청소년 체육부 장관은 차기 내각회의에서 북한과의 외교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고, 국제통상산업부 장관은 북한 대사가 말레이시아 내정에 간섭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김정남 암살 자행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말레이시아 정부를 헐뜯고 나서자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불쾌감이 고조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보건장관은 VX가 심각한 마비를 일으켜 15분에서 20분 안에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부검 결과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치명적 화학무기를 이용해 김정남을 암살한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말레이시아의 단교 결정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내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회의에서 이번 김정남 암살과 금지 화학무기인 VX 사용을 쟁점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도 김정남 암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현영 기자입니다. 윤병세 장관은 내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군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원래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이 화학무기인 VX까지 사용해 김정남을 암살한 정황이 드러나자 윤 장관이 직접 북한 인권과 테러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또 말레이시아에서의 김정남 피살 사건은 국제사회와 함께 이러한 여론을 규합하고 공조를 취하기 위해서 윤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김정남 암살과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군축회의에서는 대량 살상무기 VX 사용 등 북한 화학무기 문제를 쟁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본격 검토 중입니다. 지난 8년 동안은 북한을 제외시켰지만 이번에 VX의 등장으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초 북미 간 반민 방관 회의에 참석하려던 북한 외교관들의 비자도 거부했습니다. 북미 간 대화 창구가 완전히 차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정치인들은 승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탄핵 기각 시 혁명밖에 없다던 강경한 발언 기억하실 텐데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권양숙 여사 모친상에는 야당 대선 주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제 탄핵이 기각돼도 정치인들은 승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탄핵 기각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탄핵 기각 시 혁명밖에 없다고 했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입니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몰상식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헌재 인용 결정을 압박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모 상가도 찾았습니다. 측근인 김경수, 전재수 의원이 상주 역할을 하는 등 친문 인사들로 북적였습니다.
다른 야권 대선 주자들도 경쟁적으로 찾았습니다. 먼저 도착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문재인 전 대표가 도착하기 불과 2분 전에 자리를 떴습니다. 조금만 더 계시면 문재인 전 대표 오실 것 같은데 같이 좀. 저는 지금 홍성 가야 될 길이 너무 멀어요. 빨리 오느라고 왔는데 못 만났어요. 좀 늦었어. 예.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조문했습니다. 애사가 있는 날이니까 또 위로드리고 또 서로 마음 추스리는데 도움되는 얘기들로 주로 했습니다. 당연히 와서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네, 최근 선의 발언 등으로 지지율 상승세가 꺾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선명성 강조 기조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중도 보수층까지 아우르면서 대연정을 말했다가 역풍을 맞자 궤도 수정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당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을 찾아 당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후보의 집권이 아니라 저는 당의 집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대연정을 내세웠다가 안팎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수파와 함께 대연정을 꾸리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 저희가 구상했던 헌법의 실천 방안입니다. 그러자 호남을 찾은 자리에선 불법까지 타협할 수는 없다고 짙도끼 잡기에 나섰습니다.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는 것이지 불법을 저지른 것까지 어떻게 정책으로 타협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선한 의지를 말한 것도 잘못된 예를 들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구태 정치라며 선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에 보여졌었던 그 구태의 정치를 확실히 끝내는 그런 정권 교체가 되도록 하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뭘 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제가 가장 큰 죄인이라면서도 이명박 정권이 핍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떨어지는 지지율에 야당 성향을 강조 기조로 돌아선 겁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반면 안 지사는 5.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을 놓고 논란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 홈페이지가 어젯밤 마비됐습니다. 당이 원인을 조사 중인데 비문 진영 지지자들이 항의 글이 지금 폭주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탄핵 결정 이전에 후보 토론을 한 번만 하겠다고 당 지도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비문 후보 진영의 반발이 그만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명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입니다. 어젯밤 갑자기 접속량이 폭주하면서 한동안 마비됐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를 탄핵 결정 전에는 1회, 총 9회 열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탄핵 이전에 합동 토론하는 것은 하기는 하되 이 부분을 많이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1회. 이재명 성남시장 등 비문 후보 지지자 등이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무더기로 올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당 지도부가 왜 문재인 후보에게만 유리한 토론 방식을 결정했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결정이 발표된 그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올라온 1,500여 개의 댓글 중 상당수는 토론 일정에 대한 비판글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추미애 대표에게 결정 내용을 제고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받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안희정 지사 측도 후보들의 정견이 자유롭게 오갈 토론회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경선 파행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명우입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과 낭병필 경기지사 나란히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경선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또 두 주자 간 노선 갈등도 커서 사실 당내 위기감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양육수당 4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을 약속합니다. 가정 양육수당을 올려서 부모의 보육 선택권을 높이겠습니다.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하겠습니다. 이에 맞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연 2천만 원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2천만 원 정도의 일자리를 약 1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한국판 뉴딜 정책인데요. 남 지사는 바른정당 위기론도 제기했습니다. 지금 바른정당은 좌표를 잃고 서서히 죽어간다며 당론으로 결론 낸 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 중단도 유야무야하고 있다고 유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즉각 반격하기보단 무시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4월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지역구에 예비후보 등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창당 한 달여 만에 지지율 하락에다 인물난까지 겹치면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현영입니다. 네, 정치 속보기 TV조선 배성규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출석을 안 하기로 좀 전에 결정을 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 나왔는데 당초에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오늘 불참 결정은 사실상 어제부터 예고가 되어 온 일이기도 합니다. 예. 한번 영상을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27일 날 출석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미 어제부터 예고가 됐는데 오늘 변호인단이 모여서 최종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럼 왜 불참 결정을 했을까 궁금한데요. 이번 불참 결정에는 한 3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 최종 변론에 나간다고 해서 현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가 힘들어 보인다. 이미 2달 넘게 신문 변론을 거치면서 할 얘기는 다 나왔다. 근데 이번에 얘기해봤자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법률 전문가인, 정말 헌법 전문가인 이 재판관들 앞에서 잘못 얘기했다가 설득은커녕 오히려 역효과만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잘해야 본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헌재에서 발언이 이 특검 수사에 거꾸로 대통령한테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 발언은 공적인 증언에 가까운 겁니다. 근데 잘못 얘기했다가 감정적인 얘기했다가 이거 나중에 검찰에서 조사한다 그러면 오히려 빌미만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리인단에서 얘기하는 논리가 탄핵 절차 불법이다, 위헌이다, 인정할 수 없다 이건데 그런 얘기 나오죠. 나가는 것 자체가 그럼 헌재 절차 지금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과 말이 달라진다. 결국 내 말을 내가 거꾸로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논리가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설득이 된 겁니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만 당초에는 대리인단 측 안에서도 나가서 변론을 하다. 또 하지 말자 이렇게 의견이 상당히 엇갈렸잖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다수는 나가서 변론을 하자는 쪽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쪽이 다수였군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수단 다 써보자. 그리고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신경을 밝히는 게 오히려 이 재판관들도 설득할 수 있고 국민 여론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사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논리가 이 수는 적었지만 아주 목소리가 컸는데요. 재판정에 서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국격의 문제다. 이게 쓰는 게 맞지 않는다. 그리고 8인 재판부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들이 아까 말한 논리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소수였던 목소리가 박 대통령한테 받아들여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의견이 갈렸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박 대통령이 결정을 했을 텐데 맞습니다.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런 결정을 왜 했을까요? 좀 박 대통령 입장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보죠. 네, 이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 소위 강경한 목소리, 나가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가진 분들한테 심정적으로 친분이 좀 더 있었던 사람들이다. 유영하 변호사 굉장히 처음부터 가까웠던 측근이죠.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변호인들보다는 예전부터 만났던 분들의 목소리에 아무래도 귀를 더 기울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그동안의 이 과거의 경험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3번 대국민 담화 사과하고 또 청와대 기자 간담회도 열어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더라. 오히려 역풍이 불고 했는데 이번에도 내 심정 잘못해서 밝혔다가 또 혹시나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조용하게 가는 로키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은 대통령의 체면입니다. 여성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여성 대통령 여러 가지 측면을 좀 이해해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법정인데 법정에 피고인처럼 서서
이렇게 보이는 게 전혀 달가울 리가 없고 또 재판관들한테 송곳 질문을 받았다가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할 경우에 이것도 당혹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 최종 변론일인데 이제 국회 측에서는 좀 이제 짧게 변론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변론은 어떤 식으로 좀 길게 장황하게 진행이 될까요? 어떨까요? 처음에 소추인단은 지금 명확합니다. 왜 탄핵해야 되는지 총론 짧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끝나겠다. 그래서 30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리인단은 절대 그럴 수 없다. 거의 뭐 밤을 새나 있어도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릴레이로 변론을 해서 끝까지 끌면서 재판부의 어떤 지금 이 재판 절차의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 같은데 재판부가 뭐 끝까지 받아들일 리는 없고요. 어느 정도 한 몇 시간 정도 끌다가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제동을 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 특검에 대한 대면 조사가 지금 어렵다, 안 될 것 같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당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다, 하겠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왜 상황이 이렇게 바뀐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것도 국민들이 약간은 좀 납득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한번 영상을 한번 보고 얘기하시죠.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저때 저 표정만 해도 저 때는 박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난 이 특검에는 정말 받겠다, 조사를. 그래서 내 할 말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이게 꼭 박 대통령이 뭐 피한 측면도 물론 있지만 특검과 조율 과정에서 뭔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결정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결정 시점을 내린 것 같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특검 가서 내가 내 방어하는 게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특검 입장에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면서 굳이 이제 박 대통령 어렵게 대면 조사 안 해도 우리 입증 자신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적극성이 떨어져 버린 거죠. 시간을 자꾸 가고 그러다가 줄다리 끝에 무산이 됐는데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약속 파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또 대통령 수사, 대면 수사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탄핵 심판 이후에 또는 뭐 길게 보면 이게 뭐 이 보름 후일지 아니면 길게 봐서 뭐 7, 8달 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루어질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속보기 TV전 정치부 배성규 부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멧돼지에 이어 야생화된 유기견들이 들개처럼 농촌을 넘어 도심 주택가까지 출현하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들개들을 잡으려고 포획 틀을 설치했지만 워낙 영리해서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사에서 머리와 엉덩이를 물어뜯겨 죽은 채 발견된 암소 한 마리. 들개 3마리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개보다도 덩치가 10배나 큰 소가 속절없이 당한 겁니다. 소밥을 주러 이렇게 오니까 2마리가 소 엉덩이를 뜯어먹고 들개들은 어미염소와 태어난 지 열흘 된 새끼도 물어 죽였습니다. 들개 위협은 도심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 전역에서 신고된 들개는 150마리가 넘습니다. 특히 북한선에선 버림받은 유기견들이 번식으로 숫자를 늘려 4-5마리씩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먹이가 없다 보니 민가로도 자주 내려와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가 쪽으로도 내려가고 다시 공원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주택가 인근 공원에는 들개 때문에 이런 포획틀까지 설치됐습니다. 이 일대 많게는 들개가 6마리까지 때로 나타나 주민들이 놀라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원과 고양시, 의정부 등 경기도도 들개 출몰로 비상입니다. 때로는 무섭죠. 왜냐면 이제 이들 개들이 집에 있는 개하고 들개하고는 벌써 눈빛 자체가 틀려요. 하지만 들개들은 워낙 영리해 포획틀을 피해 다니면서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포획 방법은 마취총으로만 제한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멧돼지처럼 들개도 사람에게 위협이 될 경우 사살하는 방안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불법 밀렵도구의 일반 야생동물은 물론이고 멸종위기에 처해 복원이 추진되고 있는 반달가슴곰이나 여우까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추가 희생을 막기 위해 국립공원 구역에서 밀렵도구 수거 작업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이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리에 올무가 걸린 새끼 노루가 빠져나가려 울부짖으며 안간힘을 씁니다. 목에 안 걸린 게 다행이고 목에 걸렸으니까 벌써 죽었을 거라고. 멸종 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 한 마리도 고통스럽게 몸부림칩니다. 창에 발이 낀 이 곰은 결국 발가락 하나가 잘려나갔습니다. 목숨을 건진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반달가슴곰 복원이 시작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4마리가 밀렵도구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5년 전부터 복원이 추진되고 있는 여우도 3마리가 희생됐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과 소백산 인근 주민들이 엽구류 제거에 나섰습니다. 야생동물이 다니는 길목 곳곳에 설치된 올무나 창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밟힌 상태에서 이런 틀니에 집혀서 이런 사람같이 굵은 뼈도 부러질 정도의 강력. 하루에만 소백산 일대에서 수십 개의 밀렵도구가 수거됐습니다. 여우가 보다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올무 수거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다음 달 10일까지 밀렵행위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 엽구류를 집중 수거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116만 명 시대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어색한 영문 표기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공공기관인 경찰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실태가 어떤지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입니다. 강력계를 바이올런트 팀으로 표기했습니다. 살인 등 중범죄를 수사하는 부서가 난폭한 팀이 돼버린 겁니다. I don't get why they like write violent there. Like it's kind of like very odd. Something you will never see, I guess, in the U.S. or other country. I would be like kind of like hesitant to get into that room. 경찰청이 만든 공식 영어 표기에도 외국인이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나옵니다. 독도경비대, 전투경찰대 등인데 외국인들은 그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전투경찰대는 스페셜 폴리스 포스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까지 합니다. If they'd given me the name, I would then not go in the one that didn't sound right. I'd still keep looking for the next room. 상급기관에서 정한 공식 명칭을 따르지 않고 표기가 제각각인 점도 문제입니다. 강력팀의 부서명을 경찰청 지침에는 시리어스 크라임이란 어색한 표현을 쓰는데 서울경찰청은 펠러니 크라임을 사용하는 등 통일되지 않은 겁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은 116만여 명에 이릅니다. 외국인도 모르는 영문 표기,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요즘 차량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경고음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가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 인터넷에선 경고음 차단 클립을 팔고 있는데요. 편하려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달리던 승용차가 벽과 충돌합니다. 안전벨트를 맸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가 확연히 다릅니다. 교통사고 때 사망할 확률도 훨씬 높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4년 법을 개정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경고음이 울리게 규정했지만 아직도 10명 가운데 1명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까먹는 편인 것 같아요. 알고 있어도. 심지어 경고음을 없애려는 꼼수 상품도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클립을 꽂으면 자동차가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맨 것으로 인식해 경고음이 나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단속에 미온적입니다. 처벌할 법규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는 어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탈법 제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전벨트 착용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도 시급합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뉴스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홍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김부선의 가짜 총각, 영화배우 김부선 씨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 배우 김부선 씨가 또다시 SNS에서 가짜 총각이라는 말을 언급했는데요. 네. 2009년 5월 22일 어디 계셨나요? 라고 물은 뒤 집에서 만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결식에는 왜 가느냐고 했다면서 자신과 국민께 사과하라고 누군가에게 요구했습니다. 네, 김 씨는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연결식에 참석한 자신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글만 봐서는 누구 얘기인지 알 듯 모를 듯한데요. 네. 김 씨가 과거에도 가짜 총각이라면서 여러 차례 공격한 적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의 악연은 지난 2007년 김부선 씨가 자신과의 스캔들을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예. 이 대선 주자가 자신을 속이고 관계도 부정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번엔 노 전 대통령의 연결식에도 가지 말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친노에 구애하느냐 이런 말을 하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의 연결식은 김부선 씨가 말한 2009년 5월 22일이 아닌 5월 29일에 치러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때문에 이 폭로글의 진위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은 좀 더 계속될 것 같네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떡볶이 분노, 경찰서에서 일어난 일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지난해 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서울경찰청 기동단 중대장 모 경감이 소속 의경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뒤 먹다 남은 떡볶이 국물을 다 마셔 없애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강요가 아니라 고문 수준 아닙니까?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이라면 가혹행위에 해당하는데 경찰이 이 경감에게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불문 경고는 나중에 인사상의 불이익은 받을 수 있지만 공식 징계에는 해당되지 않는 낮은 단계의 처분입니다. 예. 경찰은 떡볶이 국물을 의경들에게 강제로 마시게 한 게 아니라 아까우니 다 같이 나눠 먹자는 취지로 같이 마신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다만 이 폭언과 욕설을 하고 또 부대 소유 지휘 차량을 출퇴근할 때 타고 다니는 등 사적으로 쓴 사실이 드러나서 불문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하지만 군 인권센터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면서 반발했는데요. 경찰 조직 내부의 감찰 기능이 엉망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 같이 먹으려 했다. 변명이 조금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자, 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숨진 아들로 둔갑. 아유, 제목 자체도 참 끔찍한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잘 아시는 사건인데요. 2살 배기 아들을 살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부부가 또다시 충격적인 행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부부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나중에 태어난 동생을 숨진 아이로 둔갑시키려고 했다는 건데요. 아이고. 네, 넷째 아들이 태어나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화원에 2년쯤 맡긴 뒤에 이 숨진 둘째 아들로 위장을 해서 범행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짐승만도 못한 일입니다, 진짜. 네, 이 부부는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이 아들을 살해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아버지 강 씨는 부부가 함께 사체를 유기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아내 서 씨는 남편 혼자서 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강 씨는 거짓 반응, 부인 서 씨는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경찰은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지목된 야산 인근을 샅샅이 수색을 했는데요. 이 뼈 조각 3개를 발견했을 뿐 시신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홍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라 안팎으로 잇따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주 스웨덴에 이어 이번에는 프랑스를 자극하더니 미국 내에서는 주류 언론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마치 스웨덴에서 테러가 일어난 것처럼 발언해 스웨덴의 반발을 샀던 게 지난 18일. 불과 일주일 만에 2015년 11월 파리 테러와 지난해 7월 니스 테러를 거론하며 프랑스 파리를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Paris? I don't go there anymore. Paris is no longer Paris. That was 4 years, 4 or 5 years has it gone there. And we have to be smart. We have to be smart. We can't let it happen to us.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트위터에 우리는 미국의 대표적 캐릭터인 미키 미니와 파리의 개방 정신을 기념한다며 반박 글을 올렸고 올랑드 대통령도 동맹국에게 반감을 드러내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역대 대통령이 매년 참석해온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 올해 불참하겠다고 통보했고 백악관은 뉴욕타임스, CNN 등 비판적 논조의 언론들을 브리핑 참석 대상에서 배제시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CNN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섰고 뉴욕타임스는 민주주의 이상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를 비판하는 TV 광고를 제작해 26일 방송할 예정이고 AP와 타임 등이 항의 차원에서 브리핑 참석을 거부하는 등 트럼프와 언론과의 전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크게 춥지는 않지만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은 아침에 영하 2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9도까지 오르겠고요.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특히 대전의 경우는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후 들어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만 내일 다시 높아지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전에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남 일부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상 동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강릉과 청주가 10도, 창원과 부산이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3일절인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앞서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 한 주 정말 탄핵 정국의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불출석을 결정한 가운데 탄핵 심판 최종 변론, 또 특검 수사 연장 여부가 결정이 되고 도심 찬반 집회는 이번 주에 한 주에 2번씩이나 진행이 됩니다. 요즘 국민 모두가 아주 예민하고 긴장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국민 모두 냉정함을 좀 잃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TV조선은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